자, 챔피언스리그 16강 첼시와 릴 1차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 가는 인연이죠. 재추첨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게. 예. 자, 뭐 스코어는 2대0. 네. 언뜻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무난한 승리인데 뭐 내용이 뭐 나빴다 이런 거라기보다 되게 인상적인 경기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저는 일단 이긴 건 의의가 있어요. 그럼 이겼으니까. 16강은 어떤 팀이 만나고 빅매치예요. 네, 어렵고 그다음에 뭐 첼시 최근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첼시 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지금 첼시가 경기 결과를 못 내고 있느냐? 그것도 전혀. 공식전 연승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에 결국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출혈이 있어요. 그래. 부상으로 2명을 잃었어요. 아니, 올해 왜 이러냐 여기? 막아 꼈어요. 진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아마 부상 때문에 우리 팀이 고생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응원팀이 있는 분들은 다 그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뭐 아스날도 사실 부상이 굉장히 자주 시달리는 팀이고 큰 팀이고 뭐 최근 몇 시즌 생각하면 리버풀도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첼시가 막아 꼈어요. 올 시즌 유독 이런 시즌이 있는데 진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이 PL 팀들 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팀이 레스터나 리즈. 리즈 골 때리죠. 리즈는 제가 보기엔 아마 그 트리플 세션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시즌 전에 체력 훈련한다고 맞아요. 저녁까지 체력 훈련을 계속 돌리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 몸이 이게 좀 뭐 기계도 쉬어야 그거 한다는데 강도 높은 전술도 한몫할 것이고. 뭐 참고로 비아레알과 유벤투스 경기는 1대1 무슨 거야. 블라우비치는 골 장면 보면 잘 들었어. 오자마자 잘했어요. 네, 뭐 파레오도 멋진 득점이 나왔는데 그 경기는 뭐 저희가 따로 리뷰를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유벤투스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이 첼시의 경우는 초반에는 역시 빌드업에서 유연성이 돋보였어요. 릴의 경우가 역시 첼시의 유연한 그 빌드업 체계를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첼시가 그래서 초반에는 윙백의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움직임, 2선에 한 명, 지에어 같은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초반에는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고 8분 만에 골이 들어갔죠. 제로톱으로 출전한 하베르츠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 포인트가 좀 필요한 선수예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필 이 타이밍에 루카쿠 터치 7번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 탈곡기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죠? 바로. 어제죠. 네, 그랬는데 하베르츠가 대신 나와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투엘 감독의 첼시에서 지금 당장 톱 자원에 어울리는 선수는 누구냐? 근데 하베르츠가 루카쿠보다는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카쿠의 개인적인 폼 저하나 아니면 멘탈적인 부분이랑 별개로 이 선수와 현재 어제도 형철에게 얘기했지만 첼시가 구사하는 즉 투헬이 구사하는 축구와의 약간 궁합은 100% 맞는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베르츠라는 선수를 쓰려면 다른 포지션보다 제로톱 자리가 맞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루카쿠보다 당장 하베르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베르츠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는 스타일이고 일단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활동량이 꽤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넓고요. 침투를 잘 가져가고 여기에 더해서 움직임이 넓다 보니까 숫자 싸움을 측면이나 중앙에서 가져갈 때 하베르츠의 움직임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루카쿠는 요즘 움직임이 좀 굼뜨고 보통 좌우로 흩어지거나 넓게 움직여주는 거를 첼시에서 많이 못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 싸움도 불리하고 압박을 해야 될 때도 하베르츠만큼 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희생을 해야 되거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베르츠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의 단점이 일단 첫 번째는 피지컬. 그렇지. 저는 조금 근데 이것도 좀 함부로 말하기 그런 게 벌크업을 해서 또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크업이 능사는 아니고. 능사는 아니죠. 이 선수가 키는 큰데 굉장히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잖아요. 힘이 좀 부족해요. 이게 경합을 하고 등지고 싸우고 하는 유형은 아니니까. 이 선수가 사실 장점이 꽤 빠른 속도와 민첩함이 있기 때문에 벌크업을 하면서 그게 삭제되면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좀 조심스럽죠. 그건 잘 다가가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단점은 단점이다. 그리고 볼을 오랫동안 잡아두는 스타일이 아니죠. 이거는 뭐 경합 능력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는데 레버쿠젠 때도 그랬지만 빠르게 방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방출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스 확률이 은근 많고 그리고 연계가 그러다 보니까 운반과 연계는 장점이라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2선의 자리에서 뛰는 것보다는 가짜 9번 자리에서 프리롤에 가깝게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역할이 좀 낫다. 그래서 하베르츠를 쓰려면 제로톱 자리를 써야 되고 또 이 제로톱 톱 자리도 결국 루카쿠보다는 현재 투의 전술에서는 하베르츠가 나아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그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요약해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카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그렇다면 한동안 루카쿠가 조금 페이스를 잃은 것 같은데
지금은 루카쿠에게 휴식을 주고 하베르츠를 당분간 중용하는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 뭐 주전으로 여기 쓴 다음에 서브로 약간 감을 올린다거나 네. 이거는 뭐 감독이 하는 그거에 따라 선수들이 좀 따라가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측면 윙백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부진해요. 특히 네. 이번에도 마르코스 알론소가 공격에 아예 올라오지 못하니까 헤나투 산체스가 사실 알론소하고 되게 상충되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수비할 땐 헤나투 산체스가 더 수비적인 세카 선수의 옆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고 공격할 땐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왼쪽에 있는 조나탄 밤바가 오른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밤바가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헤나투는 괜찮던데? 헤나투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못하는 장면을 몇 번 봤잖아요. 그때 그 스완지 시절에 그 카라바오 로고에다가 패스했던 게 스탠포드 브리지 경기장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좀 쓰레기였어. 그때 그 폴 클레멘트 스완지 감독이 그 입 모양이 그 영국육 있잖아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간 다음에 대표팀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헤나투가 확실히 다시 예전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 모습을 좀 찾나 싶은데 지금도 괜찮더라고. 그 헤나투가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뛰었고 그 아까 초반에 첼시가 빌드업을 좀 유연하게 풀면서 초반에는 네. 괜찮았다 말씀드렸는데 갈수록 닐이 더 올라왔어요. 경기력은 오히려 닐이 조금 맞아요. 지배하는 시간들도 많았으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헤나투가 중원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기 때문이고 오나나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헤나투가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있어야 되던 헤나투가 전방위적으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른쪽에 대한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누가 부담을 덜한 거냐? 알론소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윙백이 아스필리쿠에타도 결국 이제 이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기동력이 예전만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선수가 나이가 많아. 당연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윙백의 파괴력도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윙백이 저하될 때 루카쿠가 과연 최전방에 온전히 고정돼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톱자리에 하베르츠가 좀 어울릴 수 있다.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 분명히 이번에 하베르츠의 골 활약을 봤을 때 요약을 해볼 만한 정리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건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내가 봤을 때도 지금은 조금 더 그러니까 루카쿠가 약간은 이 선수한테 뭐 이 선수가 사실 뭐 부상으로 빠졌던 시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밖에서 경기를 보면서 본인을 객관화시키는 타임이 필요할 때 하베르츠가 잘해주면 좋은데 프리미어리그 경기랑 챔피언스리그 경기랑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베르츠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왔을 때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도 있어서 여튼 뭐 누구든 간에 좀 잘해주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하베르츠가 우리가 막 꾸준히 너무 잘해서 루카쿠 무조건 안 되죠. 이렇게 네. 할 만한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 좋겠지. 루카쿠까지. 네, 진작 우리가 정리했죠. 루카쿠 이제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거 아니니까. 이제 고민입니다. 공격진 보강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 첼시가 이제 그래도 간간히 역습에 나설 때 보면 지흐 선수 오른쪽에서 기회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흐 선수가 요즘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요즘이 그나마 괜찮아요. 오늘 경기는 유독 오른발을 좀 안 쓴다는 느낌이 강했고 뭐 워낙에 또 그런 선수기도 하니까. 유형이니까. 그래도 이 지흐 선수가 왼발로 만들어내는 최근의 스탯 생산력이 꽤 좋았고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지흐 선수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빌드업의 유연성 있죠.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지흐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넓게 빠지면서 견제를 덜 받는 위치로 가는 그 동선이 살아나면서 지흐 선수가 올해 들어서는 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원래 자기 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램파드 감독이 있을 때 좋았을 때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한 거였으니까. 혹은 뭐 다른 자원이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지흐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어쨌든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흐름은 닐이 가져가고 있었고 닐이 계속 두들겼지만 정말 첼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닐의 파괴력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일마즈 선수도 사실 우리가 이 선수 슈팅 많이 때리는 걸로 유로 때 터키에서도 기대했고 닐 경기를 봐도 기대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닐은 역시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결국 그런 가운데 닐의 흐름은 잡았지만 날카롭지 못했고 첼시의 경우는 마지막에 플리식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경기는 2대0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나단 데이비드 어떻게 봤습니까? 이 선수가 이번에는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선수가 굉장히 비크롭디랑 링크가 많이 나는 공격수예요. 이 선수를 언제 한번 다룰까 저도 생각 중에 있었고 생각보다 여러분 약간 좀 미뤄지게 되는데 이스타 스카우팅에도 또 한번 다뤄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자원이고 좋은 자원이고 기대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나는 몰라. 내가 찍은 내가 잘할 것 같다 좋다고 얘기하는 선수마다 안 되고 내가 별로일 것 같다고 그러는 선수가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나는 저 선수가
어떠한 큰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빅클럽들이 매력을 느끼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은 모르겠어요. 청이 형이 그 늘 경기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선수는 천부적인 득점 감각이 있다. 그 위치 찾아 들어가고 골 넣는 거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 최전방에서 자리를 잡거나 경합을 하거나 센터백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 경기 영향력이 그래서 크지 않았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스날 링크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또 씨발 딴 데 가서 존나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반대로 돼가지고. 근데 골은 잘 넣어요. 이 선수 득점력은 진짜 있는 천부적으로 있는데 근데 이 경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히 첼시처럼 물론 예전보다는 수비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한들 그래도 어쨌든 아주 좋은 수비진 아닙니까? 게다가 3명이니까 이 3명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 조나단 데이비드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뭐 조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의 아주 안타까운 사고죠. 2번의 부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최근에 폼이 좋았던 지에흐도 전반에 내용과 별개로 일단 부상을 당했고 코바치치 마찬가지로 다쳤습니다. 올해 첼시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마지막까지 그걸 해야 되겠지만 더 사고 나지 말고 무사히 끝내자 쪽에 정말 생각을 하고 팬들도 그걸 바랄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제 코바치치 옆에 캉테가 이번에 잘했거든요. 맞아요. 역시 캉테가 단순히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고 볼 배급이나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 이번에 다시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음 경기 상대가 이제 카라바오 결승 리버풀입니다. 압박이 분명 강하게 들어올 거고요. 당연하죠. 그러면 코바치치, 캉테, 코캉 조합으로 나오는 게 첼시 입장에서 베스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염려가 되고요. 근데 코바치치 빠졌어요. 이게 저는 지금 리버풀전을 앞두고 하필 이 타이밍에 캉테는 잘했지만 코바치치가 빠졌다는 게 첼시한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 투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프타임 때 빼줬어야 됐다. 그만큼 이제 코바치치에 좀 부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지혜까지 빠지면서 오른쪽 라인의 이 페너트레이션 마무리나 빌드업 과정에서의 어떤 패턴도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이 지금 첼시로서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첩첩산중이다 첼시는. 부상자나 이런 걸로 너무 고생한다 진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해가 있는데 뭐 이번 시즌은 정말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고 다음 시즌은 이제 부상자의 영향을 덜 받는 여러 가지 몇몇 파트의 뎁스나 퀄리티를 분명히 좀 로만도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1차전에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첼시는 뭐 원정길이 남아 있습니다만 16강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대지는 아니니까. 근데 닐이 어쨌든 경기력은 꽤 괜찮았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2차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내고 있는 첼시긴 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